안녕하세요. 송석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사회 이슈화에 대해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옥 교수의 위안부 취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 1월 4일부터 1월 24일까지 한겨레 신문에 4차례에 걸쳐서 연재된 정신대 원원설인 발자취 취재기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윤정옥 교수가 이런 취재기를 쓰게 된, 다시 말하면 위안부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센다 가꼬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을 통해서 배봉기 할머니의 소식을 접한 것이 우선은 가장 컸다고 합니다. 센다 가꼬의 책을 읽고 그동안 잊은 줄만 알았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고 또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내용은 김혜원의 딸들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2007년에 출판된 책에 윤정옥 교수의 이야기를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하늘빛의 뚜렷한 기억 하나가 평생 나를 따라다닌 거야. 잊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새파랗게 살아있다가 어느 순간 불쑥 튀어나오잖아 하는 내용입니다. 뭔가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던 위안부로 강제 동원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을 이제 거기서 모면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더 이상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잊었노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특히 센다 가꼬의 책을 읽으면서 맞아,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다른 실제 위안부로 강제 연행돼서 엄혹한 삶을 강요당한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취재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인 연구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대 취재기가 한국 사회에 각인시킨 4가지 사실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미디어 오늘의 2017년 5월 21일자 기사에 한 노 교수의 기획 기사가 세계를 뒤에 흔들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윤정옥 교수의 내용을 다룬 건데요. 이 윤정옥 교수의 정신대 취재기가 한국 사회에 확인시킨 4가지 사실은, 첫째, 일본 제국은 이미 1910년 무렵부터 15세에서 20세에 해당하는 조선의 어린 여성들을 유괴해서 강제 연행해가지고 성노예로 삼았다는 점. 이렇게 끌려간 많은 여성이 혼자 혹은 집단적으로 자살을 했는데, 그들이 자살을 한 다치마스 미사키라고 하는 절벽이 이후에 자살 명소가 됐다는 점.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이런 것을 뒤늦게 전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한국 사회에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후인 1943년 일본은 강제 연행한 조선인 여성들이 자살을 계속하자 이를 기사화하지 말라는 보도 금지령을 내리기조차 했다는 점, 이런 것을 알려줬습니다. 둘째, 일본군이 조선 여성들을 본격적으로 끌고 가기 시작한 것은 1937년부터이다. 그리고 이는 군국주의, 제국주의와 여성멸시 사상이 낳은 국가정책이고 동시에 조선민족 쇠망책의 하나였다라는 점입니다. 일본 육군성은 조선인 소녀들을 위안부로 동원하며 성전을 위해 대의친, 즉 조선민족을 가리키는데 이 조선민족을 멸망시킬 시책이다라고 부기한 극비 통첩을 내려보낸 적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 일본 군이 하는 전쟁을 성전이라고 불렀다는 점입니다. 셋째, 일본은 군대를 동원해서 공장이나 우물터를 가리지 않고
사냥을 하듯이 여성들을 납치, 유괴했고 이렇게 끌려간 여성들은 하루 수십 명의 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라고 하는 점을 알려줬습니다. 넷째, 일본군은 패전 뒤 명령에 따라서 위안부들을 기관총이나 또는 폭파 등으로 집단 사살했는데 이는 일본이 저지른 만행을 감추기 위한 목적에서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자들을 그 위안부를 자신들이 강제로 동원했다고 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위안부에게 성폭행을 하고 위안소를 운영했던 것도 악마와도 같은 그런 행위인데 패전했다고 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감출 목적만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관총이나 폭파 등으로 집단 사살했다. 이거는 인류의 그 문명화 과정 속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만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시켰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윤종옥 교수의 그 위안부 취재기와 함께 이어서 수요 집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이 만들어지는데요. 먼저 수요 집회의 경과를 보면 아직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이제 생활했던 배봉기 할머니라든가 일본인 시로다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과거 일본군의 위안부였다라고 하는 점을 밝히기는 했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 그 위안부 출신이었다, 내가 위안부 피해자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 그 정식으로 증언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정대협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이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정대협이 만들어지고 그 정대협이 주체가 돼서 1992년 1월 8일 날 수요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1회 집회가 있었던 1992년 1월 8일 이거는 굉장히 그 수요 집회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제1회 집회가 이거는 꼭 이 날짜는 꼭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서도 이 날짜는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1000회 집회가 2011년 12월 14일에 있었고요. 그리고 1500회가 2021년 7월 14일에 있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위이고 세계에서 가장 슬픈 시위이며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시위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1월 8일부터 시작해서 2022년 1월 5일 수요일 날 집회가 30주년이 되는 수요 집회 30주년이 되는 그런 집회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30여 년 동안 매주 수요일 날 집회를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일본의 그 사죄에 따른 배상 요구 같은 것들이 30년 동안 계속되어 왔는데 아직까지 일본 쪽에서 그에 대해서 전면적인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요 집회를 보면 이제 30년 이상이 지난 그런 상황인데 아르헨티나의 5월 광장의 어머니 시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군종 당시 실종자의 어머니들이 1977년 4월 30일부터 여기 이제 매주 목요일 날 시위를 했는데 그 시위와 함께 이런 아르헨티나의 5월 광장 어머니 시위와 함께 세계 인권 운동의 상징으로 이렇게 평가되는 그런 그 집회가 수요 집회가 되겠습니다. 그 1000번째 수요 집회 2011년 12월 14일 날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 1000번째 수요 집회를 기리기 위해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평화의 소녀상이 국내 혹은 해외의 여러 곳으로 이제 확산돼서 이제 건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28일 서울시 종로구가 그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공공의 조형물 제1호로 지정해서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 집회와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 나눔의 집에 대해서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할 때 함께 논의가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일단 나눔의 집이라고 하는 것의 개관을 살펴보면 1992년에 개관을 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로서의 목적으로 개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5년 경기도 광주시 퇴촌으로 이전을 해서 지금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998년 8월 14일 이날은 이제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7주년 기념일을 맞이해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개관을 합니다. 이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의 설립 목적은 일본의 전쟁 범죄 행위를 고발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과 후손들에게 산 역사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을 설립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사회 이슈화에 대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